자, 오늘 촬영부터 보겠습니다. 음, 자, 정도전이 천령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천령이라는 곳은 명나라하고 그 국경 분쟁이 있었던, 이 지역을 누가 다스릴 거냐라는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었던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괜히 천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천령이라는 시를 지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령이라는 시 밑에 이 시에 대해서 군대 의장대의 위험과 형상이 있다 이렇게 비평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 분쟁 지역에서 당시 뭐 고려 말 조선 초의 그 기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절. 천령, 산고, 사, 건망. 자, 천령에 산산 높을 곳, 산은 높아서, 천령의 산은 높아서, 사, 뭐와 같습니다. 검, 칼과 같고, 망, 칼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칼날과 같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천령의 산은 높아 칼날과 같고, 산이 아주 험한, 봉우리가 아주 험하게 솟아있는 모습을 칼날에 비유했습니다. 해, 천, 동망, 정, 망망, 바다의 하늘천, 바다 하늘, 동망, 동쪽 동 바라볼 망, 바다 하늘, 동쪽으로 바라보니. 자, 동해를 바라보면 동해는 바다와 하늘이 같이 보일 겁니다. 바다와 하늘이 같이 맞닿아 있는 모습. 정망망, 정말, 자, 발을 정자는 여기서 부사로 정말이란 뜻이고요. 망망, 망은 아득하고 멀다 라는 뜻입니다. 아득하고 아득하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다 하늘 동쪽으로 바라보니 정말 아득하고 아득하네. 추풍, 특지, 취쌍빈, 가을추 바람풍. 가을 바람은 특별할 특당지인데 특지는 특별한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사로 특별히 이런 뜻입니다. 특히, 특별히. 가을바람은 특히 불어온다. 어디에? 쌍쌍 귀밑머리 빙. 나의 양쪽 귀밑머리에 불어온다 이 말입니다. 가을바람은 특히 내 양쪽 귀밑머리에 부는다. 바람이 싹 불어서 얼굴 스치고 머리카락 스치는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구마, 금조, 도삭방, 구, 말을 몰다 말마, 구마, 말을 몰아서 오늘 금 아침조, 오늘 아침, 삭방, 도착하다, 북쪽 방향방, 오늘 아침, 말을 몰아, 북쪽 지방에 도착했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 의장대의 위험과 형상이 느껴지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제목은 천령. 천령의 산은 높아 칼날 같고 바다 하늘 동쪽으로 바다보니 정말 아득하고 아득하네. 가을바람 특히 양쪽 귀머리에 부는데 말을 몰아서 오늘 아침에 북쪽 지방에 도착했네. 자, 시의 전반부 천령의 산은 높아 칼날과 같고 바다 하늘 동쪽으로 바다보니 정말 아득하네라는 표현은 압도적인 함경도의 지형지세를 표현합니다. 이 시에 대해서 허균은 군대 의장대의 위험과 형상이 있다라는 비평을 남겼습니다. 허균은 정도전의 문장에서 느껴지는 웅장하고 날카로운 기상이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위험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이 시는 험준한 산맥을 넘으면서 조선의 지도를 그렸던 설계자 정도전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시는 천령의 찬 바람처럼 서늘하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군마의 발소리처럼 힘차고 묵직하게 느껴진다라고 비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는 권근의 작품인데, 권근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설계자 양촌 권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말 선초, 고려 말 조선 초의 인물입니다. 공민왕 17년 16살에 과거에 합격합니다. 합격자로 합격자 명단에 이 16살에 권근이 있는 걸 보고 공민왕이 물었답니다. 이렇게 어린 애가 어떻게 과거에 합격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시험관이 이색이었는데 나중에 쓰일 때가 되면 결코 어리다고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사신 갔다 오면서 원래 황제가 왕한테 주는 외교 문서는 중간에서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 폐하께 갖다 드리기 전에 내용을 알아야 내가 뭐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열어버립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어, 그, 정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는 여기 또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성계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 역성혁명을 도모하고 있을 때 소문은 이미 났고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윤희와 이초란 인물들이 명나라의 그 이성계 세력을 그 꺾기 위해서 이성계 세력이 명나라를 침공하려 한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명나라 힘을 빌려서 이성계를 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발각된 게 윤희 이초의 옥사인데요. 이 윤희 이초의 옥사에 연루돼가지고 권군도 같이 어, 옥에 갇혀가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옥이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목숨을 건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을 보고 당시 공민왕이 이건 이 사람들 뭐 죽이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사형은 면하고 유배로 형을 바꿉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 유배 기간 중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기초를 이때 닦았는데 권근이 닦아놓은 이 성리학의 기초가 나중에 퇴계 이황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조선 성리학의 기본이 됩니다. 40세 때 이성계가 조선을 세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는데 권근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93년 94년도에 이성계와 손을 잡기로 결심을 하고 이성계와 같이 일을 합니다. 96년도에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서 보낸 외교 문서의 문구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똑똑한 관리였던 권근이 가는데요.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그리고 명황제가 낸 시 짓는 문제를 즉석에서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그 신하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외국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이렇게 감탄을 했겠죠. 우리 테일러 한글 잘하는 거 보고 막 우리 감탄하듯이 그랬을 겁니다. 자, 권근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혁파해야 왕권이 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관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본학 사목이라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촌집이라는 문집을 남겼고요. 자, 이런 인물인데 이 인물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제목은 격옹도입니다.
칠격, 때릴격, 옹은 요새는 좀 보기 힘든데 된장, 간장 담그는 옹기 있잖아요. 옹기. 옹기 크기를 보면 아주 다양한데 이건 아주 큰 옹기입니다. 아주 큰 옹기를 치는 그림입니다. 큰 옹기를 치는, 깨뜨리는 그림. 자, 교공도는 고사가 있는데요. 송나라 때 명재상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릴 때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친구들하고 막 노는데 아주 큰 옹기 위에 막 뛰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친구 하나가 그 옹기에 빠졌어. 물이 차 있는 옹기에 빠졌어. 깔아앉아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이래서 막 놀래가 막 달아나고 이러는데 그때 사마광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돌을 집어가지고 옹기를 깼답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서 친구를 살렸다. 이제 사마광의 어린 시절 일화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옛날에 뭐 청나라 시대 때 이럴 때 뭐 애기 교육용으로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바이두에서 가져온 교공도 그림인데 어느 시대일까 좀 찾아봤는데 별로 찾아지지 않고 청나라 말 그다음에 인민공화국 초기 그림일 거라고 이렇게 AI가 추측을 하던데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 말고도 비슷한 류의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AI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아무튼 이 교공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교공도를 제목으로 권근이 시를 지었습니다.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구절. 옥두 쇠시 휴폐업. 어라? 사마강이 옹기 깼는데 왜 갑자기 옥두 쇠시 휴폐업일까? 자, 옥두, 구슬, 옥, 국자, 두입니다. 옥으로 만든 국자입니다. 옥으로 만든 국자가 부서질 쇠 대시, 부서졌을 때, 옥으로 만든 국자가 부서졌을 때, 휴, 이지러지다, 틀어지다, 이런 말이다. 이지러지다, 틀어지다. 폐업, 폐업도 틀어졌고, 이지러졌고. 자, 폐업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폐업이라고 합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옥국자가 부서질 때, 패도의 일도 이지러졌다.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사기열전 보신 적 있습니까? 사기열전에 보면 초안지에 홍문지연 부분이 있습니다. 홍문관의 연회 부분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워서 유방이 이기는 이야기가 초안지잖아요. 초안지인데 항우하고 유방이 처음에 세력이 어땠습니까? 항우가 완전 막강했습니다. 항우가 완전 막강했고 항우 밑에 유방이 있었습니다. 유방에 있었는데 그 명목상으로는 먼저 초나라 아니, 그러니까 진나라의 황제를 점령시키는 사람이 다음 왕이 돼야 되겠죠.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유방이 먼저 해버립니다. 그 항우는 그 진나라 정규군하고 싸우느라고 오는 게 좀 더뎠고 유방은 그 항우가 막 정규군하고 싸울 때 다른 길로 해가지고 먼저 어, 진나라 어린 황제를 이제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아니 손마가 지금 내 자리를 뺏으려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우를 유방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유방 항우 밑에서 책사를 하던 범증은 저 유방 저건 놔두면 안 된다. 지금 힘이 약할 때 쳐야지 네가 다음 뭐 정권 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는데 항우 입장에서는 유방이 너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히 그러겠나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홍문관에서 항우가 지키고 있고 유방을 부릅니다. 유방을 부르니까 유방이 뭐라 하냐면 제가
다음 황제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길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애들이 오는 걸 막고 있고 항우 장군께서 오시면 길을 안 내드리려고 그렇게 막고 있었는데 이걸 오해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리니까 범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라 죽여라 막 이렇게 막 사인을 보냈는데 항우가 안 죽입니다. 항우가 안 죽이고 유방은 그냥 인사하고 나가고 유방의 책사인 장량이 유방의 책사인 장량이 뒤에 남아가지고 항우한테 백옥 한 쌍, 그리고 범증한테 옥으로 만든 국자를 한 쌍을 딱 선물로 줍니다. 사제의 뜻으로 선물 주니까 범증이 그 옥으로 만든 국자를 팍 부셔버리면서 유방이 지금 인사가 나갔으니까 저 가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저걸 안 죽인다면서 항우를 좀 뭐라고 좀 원망, 지금 때를 놓쳤다는 식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대목이 사기열전에 나오거든요. 이 옥국자 부서지는 거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그때 유방을 죽였어야 된다는 거죠. 유방을 죽였어야 항우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을 텐데 그때 못 죽이고 있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유방한테 세력이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옥두쇠시 휴폐업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산허격처 유교심. 산호, 바다에 있는 산호입니다. 산호 부딪히는 곳에 유 있을 유 교만할 교 마음심. 산호 부딪히는 곳에 교만한 마음 있었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산호 부딪히는 곳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이것도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서진시대 때 아주 부자인 석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석숭이 또 다른 부자 왕계하고 서로 누가 더 부자냐 이거 돈 자랑하고 있었는데 왕계가 먼저 황제한테 받은 60cm짜리 산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호를 보더니 석숭이 그 산호를 확 깨버리면서 난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큰 산호가 많다 이러면서 자기 산호들을 쫙 보여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구와 2구 다시 봅시다. 옥국자 부서질 때 폐업이 이지러졌고 산호가 부딪히는 곳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네. 자,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1구와 2구의 공통점. 깨뜨린다는 겁니다. 옥국자도 깨뜨리고요. 산호도 깨뜨립니다. 자, 이 시 제목이 뭡니까? 격옹도죠. 옹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세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쟁여, 유일, 다기기. 쟁자가 보통 우리 전쟁할 때 다툴 쟁자인데 여기서는 어찌 하자하고 똑같이 쓰인 겁니다. 어찌 그다음에 여 같을 여자입니다. 어찌 같겠나 유일 어릴 유 날일 어린 날 다 기기 다는 많다 기는 기이하다 뒤에 기자는 기운기 어린 날에 기이한 기운이 많아서 네 번째 구절 창졸 전인 려이심 창졸 갑자기 갑자기 졸 그러니까 창졸간에 이런 말 예전에 많이 썼거든요. 창졸 아주 급작스러울 때 급작스러운 시기 급작스러울 때도 전인 완전할 전 사람인 완전한 사람은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사마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갑작스러울 때도 완전한 사람은 려 이심 려 사려가 생각이 이미 이 깊을 심 사려가 이미 깊었던 쟁여 어찌 같겠는가 이겼습니다. 자, 1, 2, 3, 4, 9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범중이 옥국자를 깨뜨렸습니다. 옥국자를 깨뜨렸을 때 가진 마음은 내가 항우를 황제로 못 만들겠구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석숭이 산호를 막 깨뜨렸습니다. 이거는 나는 이 귀한 건 아무리 깨뜨려봤자 별 상관없다. 난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이런 부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마강은 옹기를 깨뜨렸습니다.
깨뜨려서 친구를 살렸습니다. 다 깨뜨리는 행위인데도 이렇게 깨뜨리는 것에 담긴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 깨뜨림이 어떻게 어린 시절 사마왕이 아주 기이한 기운이, 그러니까 천재의 기운이 있어서 아주 급작한 그런 순간에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이미 깊었던 그런 깨트림과 어떻게 이 앞의 두 깨트림이 같겠는가? 다르지. 이 말입니다. 시의 전반부에서 권근은 초나라 범증이 옥국자를 깨뜨리며 항우의 폐업이 무너짐을 단식했던 일화와 서진의 부호 석숭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 귀한 산호를 부쉈던 탐욕스러운 사건을 소환합니다. 똑같이 무언가를 부수는 행위지만 권근은 폐업에 대한 욕망과 교만함이 서린 이들의 파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옥국자와 산호의 파괴를 대조시킨 구절에 대해서 허균은 이 글자의 대꾸 때문에 기이한 격식이 된다라는 평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권근이 파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간결한 대꾸로 엮어내어서 사마광의 지혜를 더욱 돋보이게 한 구성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권근은 앞선 탐욕스러운 파괴자들과 사마광의 의로운 파괴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항아리를 깬 어린 사마광의 기계와 깊은 사려를 찬양하며 참된 파괴란 폐업에 대한 욕망이나 화려한 사치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천재적인 문장과 권근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파괴 속에 담긴 창조적 지혜를 예찬한 수작이라고 한 줄 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권근의 다음 시 보겠습니다. 춘일, 성남 즉사입니다. 봄날에 성 남쪽에서 즉사는 즉흥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봄날에 성 남쪽에서 즉흥적으로 짓다. 첫 번째 구절. 춘풍, 홀, 이, 근, 청명. 봄춘 바람풍. 봄바람은 홀, 문득 홀, 갑자기 홀. 이미. 봄바람, 문득 이미, 근, 가까울 근, 청명, 맑을 청, 밝을 명자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청명절입니다. 양력으로는 4월 5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지났다 그렇죠?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봄바람은 문득 이미 청명절에 가까웠고 새우, 비비, 만, 미청, 가늘새 비오는 가랑비는 비비, 조용히 내리는 비입니다. 가랑비는 조용히 내려 만, 미청, 만, 해질녘, 저물녘에도 미청, 안일미, 날씨 갤 청자입니다. 가랑비 조용히 내려서 해질녘에도 개지 않네. 좋은 봄날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해질 무렵에도 개지 않는 모습입니다. 옥각, 행화, 개, 욕편, 집옥, 모퉁이각, 집 모퉁이, 행화, 살구나무꽃, 집 모퉁이, 살구나무꽃은 개, 욕편, 열기를, 피기를 욕하고자 합니다. 두루하다, 모두하다. 피기를 두루, 모두 하려고 하고, 집 모퉁이 살구나무 꽃은 피기를 모두 하려 하고, 피기를 모두 하려 하다 좀 말이 어색하니까 모두 피려고 하고, 뭐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수지, 함로, 향인경. 수학할 때 숫자는 몇 수로도 쓰입니다. 몇. 그 다음에 지는 가지지. 몇몇 나무까지는 머금었습니다. 입속에 무엇을 머금다 할 때 머금었습니다.
이슬을 머금었습니다. 몇몇 나뭇가지는 이슬을 머금고 향인경, 향할 향, 사람인 기울경, 사람을 향해서 기울었네. 자,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봄날에 성 남쪽에서 즉흥적으로 되었습니다. 봄바람은 문득이미 청명절에 가까운 그런 따뜻한 바람을 보내고 가랑비는 조용히 내리는데 해질녘에도 아직 개지 않습니다. 집 구석에 살구나무꽃 다 피려고 하고 그 중에서 몇몇 가지는 이슬을 딱 머금고서 나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의 어떤 모습이죠. 지금 이 이슬은 아마도 내리는 빗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이슬로 표현한 거겠죠. 자, 봄바람은 문득이미 청명에 가까웠고 가랑비 조용히 내려 해질녘에도 개지 않네라는 구절은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허균은 매우 아름답다라는 비평을 남겼고요.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집 모퉁이의 살구꽃이 이슬을 머금고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두고 허균은 단순한 풍경 묘사를 넘어서 사물의 인간이 교감하는 찰나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시는 조은훌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조은훌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입신할 것인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조용히 살 것인가. 요거는 요즘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겁니다. 요즘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직장생활 하고 싶나? 다 안 하고 싶어 하죠. 먹고 살라고 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만 모으면 빨리 은퇴해가지고 내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 이 조은을도 그런 스타일이죠. 자,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관료로 살 것인가, 은둔자로 살 것인가. 이 사람 삶을 보면, 소해도 관찰사 이런 거 지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아주 냉철하게 잘 했고, 그리고 중요한 일, 그러니까 국왕이 어려울 때 난리를 피해서 모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벼슬을 벗어나가지고는 소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관 지어가지고 오가는 나그네들 재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관직 시작을 한 다음에 얼마 안 지났을 때 홍건적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민왕이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공민왕을 모시고 안전하게 피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삼도 안념사 시절에 그 고위직의 친척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걸 이 사람이 이제 법대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법을 뒤집어 가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일이 발각돼 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을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었는지 바로 역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됩니다. 만 42세 1374년 이때 벼슬을 그만두고 상주 노음산에 운전을 하는데 이때 했던 특이한 행동이 소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요새 고위 관료들 무슨 차 타고 다닙니까?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 무슨 차 타고 다닙니까? 제네시스 G80 타고 다닙니다. 벤츠 타고는 잘 못 다니죠. 외제차는 잘 못 탑니다. 고 관료들은. 그래서 진짜 그 관하고 같이 일하는 부자들은 다 제네시스 G80을 타고 다닙니다. 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알부자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로 치면 말입니다. 말을 타는 건데 소를 탔다는 건 뭡니까?
사톤 포터 탔다는 겁니다. 사톤 포터를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고위 관료가. 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보면 좀 특이하다, 튄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음. 나중에 이제 그 복직을 또 하는데요. 복직하고 난 다음에 서해도 관찰사 하면서 외구들이 너무 침략이 잦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안을 하나 냅니다. 안을 어떻게 내냐면 장수들한테 자기 휘하에 있는 장수들한테 무인도를 그냥 자기 개인 땅으로 나눠주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무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내 개인 재산이기도 하니까 나라의 땅이 아니라 개인 재산이니까 좀 더 그 애정을 가지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을 냈는데 이게 뭐 딱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안을 냈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뒀을 때는 경기도 광주 판교 쪽에 판교원, 사평원 이런 이제 객사, 지금 말하면 여관을 만듭니다.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관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했는데 이 운영하면서 내가 과거에 고위 관료였네 이러면서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관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일하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여관 주인인지 고위 관료 출신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아주 소탈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오늘 60세 때 조선이 건국되는데요. 건국됐을 때 고위직을 맡게 되는데, 근데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별장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두 왕조를 섬기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석간지이라는 문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유출되었고요. 대신에 삼한시 귀감이라는 비평서, 한시 비평서를 냈습니다. 동문선에는 5수의 한시가 실려져 있고요.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은 자, 은퇴하고 한 10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앞두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5개 주에 수영을 했었고 4개 도에 관찰사를 지냈다. 지금으로 말하면 4개 도시에 시장을 했고 뭐 5개 도에 도지사를 했다는 거죠. 4개 도에 도지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고위직입니까? 그렇게 고위직을 했는데 비록 큰 공적은 세우지 못했지만 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해와 달을 사자, 죽은 사람의 입에 물리는 구슬로 삼고 청풍명월, 맑은 바람, 밝은 달을 제사상에 올릴 제물로 삼으라. 살아서의 일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긴 3줄은 뭘 말합니까? 장례 치르는데 돈 들이지 마라 이 말이죠. 장례 치르는데 헛돈 들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조은울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춘일 별일입니다. 송, 보내다 전송하다 송, 춘일, 봄춘날일, 봄날을 보내며 별인, 헤어지다 이별하다 인 사람, 봄날을 보내며 사람과 헤어지다. 봄의 끝자락에 어떤 사람과 이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봄날을 보내며 사람과 헤어지다 라는 제목이고요. 첫 번째 구절. 적환, 상심, 체루휙. 적자는 귀양가다 적자입니다. 환은 관료, 관리, 벼슬아치 환자입니다. 귀양가는 관료, 관리, 벼슬아치는 상심, 아플 상, 다칠 상, 상심, 아픈 마음에, 다친 마음에, 체루휘, 눈물채, 눈물로 뿌릴 휘. 귀양가는 관료는 귀양가는 그 슬픈 아픈 마음에 눈물을 뿌리고 송춘, 겸부, 송인기 보낼 송, 봄춘 봄을 보내며
겸해서 함께 부송 다시 보낼 송 다시 보내네 누구를 인귀 사람인 돌아갈기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또는 돌아가는 사람을 봄을 보내며 겸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 보내네. 자, 1, 2구 보면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자, 제목에서 봄날을 보내면서 떠나는 사람도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 떠나가는 사람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적환입니다. 내 아는 사람이 귀양 가게 된 거야. 귀양 가면서 떠나는 거를 봄날에 떠나보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춘풍, 호거, 무유의 봄바람은 호거, 좋을호, 갈거, 좋게 갔네, 잘 갔네. 봄바람은 좋게 떠났네, 잘 갔네. 무유의, 없을 무, 머물 유, 뜻의. 머물 뜻 없이 잘 떠났네. 봄바람은 잘 떠났네, 머물 뜻 없이. 자, 봄을 의인화했다 그렇죠? 봄이 미련 없이 잘 떠났다. 봄이 잘 떠났다. 왜 이런 말 했을까?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제, 인간, 학십이 오래구 있을제. 오래 있었다면, 봄바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래 있었다면, 인간 세상에, 봄바람이 인간 세상에 오래 있었다면, 학십이, 시비를 배웠을 테니. 옳다, 그르다. 우리 정치권에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원래 내가 틀리네. 뭐 계속 싸우는 거. 이런 시비들. 봄바람이 봄이 끝나고 잘 떠났지 만약에 계속 미련 가지고 여기 남았으면 계속 인간 세상에 싸움질이나 보고 있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비평으로 허균은 서거정이 동인시화에서 서거정이 했던 비평, 노련해서 아주 좋다라고 한 비평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를 보고 아주 노련한 시다, 노숙하다, 노련한 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귀양 가는 관리, 아픈 마음에 눈물 뿌리고는 좋은 봄날에 눈물을 흘리며 귀향길에 오르는 지인의 쓸쓸함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봄이라는 생명의 계절을 보내며 동시에 귀향으로 헤어지는 지인을 함께 노래함으로써 좋은 계절과 이별의 아픔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 봄바람은 좋게 떠났네 머물 듯 없이는 시인의 미련 없는 초연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구절, 오래 사람 사이에 있었으면 10이나 배웠겠지는 조오늘은 현실 정치의 중심에서 시비의 세계를 이미 익혔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미련 없이 벼슬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와서 소 타고 다니고 벼슬 때려치우고 뭐 경기도로 가가지고 요간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여기서 시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판단과 이익 다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은울은 그 속에서 염증을 느끼고 그렇게 관료 생활을 빨리빨리 그만둘 수 있었던 겁니다. 서거정은 이 시를 두고 노련해서 매우 좋다라고 평했고요. 이것은 시적 기교나 사상적 깊이가 노숙하고 완비되어 있다는 평가일 겁니다. 사람 사이에 오래 있었으면 시비를 배웠겠지라는 마지막 구절은 오랜 속세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의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을 보내면서 동시에 귀양 가는 지인을 전송한 이 시인의 자세는 단순한 이별의 슬픔을 넘어서 세속의 시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의 경지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오늘의 다음 시는 즉흥시입니다. 이 즉흥시인데 이 시 제목에 이제 허균이 비평을 달아놓기를
지봉유설의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고려말 조은훌이 벼슬에서 물러나 광주 몽촌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죄를 입어서 귀양 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시에 대한 유래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시문 1호 환인계. 시문은 사립문입니다. 사립문. 사립문이라는 것은 이 집이 가난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불 뗄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문이 사립문입니다. 사립문 1호. 1호는 정오, 한낮을 말합니다. 사립문을 한낮에 환인계, 사람이 불러서 열고, 살인문을 한낮에 사람이 불러서 열고. 무슨 말일까? 살인문을 한낮에 사람이 불러서 열고. 그럼 사람이 안 불렀으면 이 문은 계속 닫혀 있었겠다, 그렇죠? 야, 아직도 자나? 좀 일나라. 이 소리 듣고 일났다는 겁니다. 완전 게으르다는 겁니다. 급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서보, 임정, 좌석태. 천천히 서 걸음보. 천천히 걸어서 어디로? 임정, 숲의 정자. 천천히 숲 정자로 걸어서 좌 앉았습니다. 석태, 돌석, 이끼태. 이끼 낀 돌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숲 정자로 가가지고 거기 앉을 만한 돌에 앉았습니다. 자, 1, 2구 보십시오. 얼마나 한량적인지. 아무 급한 일 없는,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3구입니다. 작야 산중 풍우제. 어제작 밤야. 어제 저녁 산중에 풍우제. 바람풍 비유 있을제. 어젯밤 산중에 비바람 있었던지. 만개유수 범화래. 가득 찰만 신에게. 신에 가득 류수 흐를 유물수. 신에 가득 흐르는 물에 물에 뜨다 범자입니다. 뜨네 화래. 물에 꽃이 떠오네. 어젯밤에 산중에 비바람이라도 있었던지 시내 가득하게 흐르는 물에는 꽃이 떠서 내려오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 4구는 무슨 말일까요? 3, 4구는 이 시에 대한 지봉유설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진짜 시내에 꽃이 떠오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귀양 가는 사람을 보고 즉석에서 든 감정으로 쓴 거라고 하면 풍우제라는 것은 귀양을 갈 만큼의 정치적 사건을 풍우라고 보는 거고요. 꽃이 떠내려오는 것이 이제 사람이 귀양 가는 모습을 꽃이 떠내려가는 것으로 비유했다고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은울의 즉사는 인도생활 중에 지은 즉흥시이고요. 허균은 이 시를 평하면서 말은 아름답고 생각은 깊다. 말은 아름답고 생각은 깊다. 이렇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소박하고 담담한 그냥 풍경의 묘사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와 사색은 깊고 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정치적 상황을 비바람으로 묘사하고 귀양 가는 사람을 물에 떠가는 꽃잎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깊은 심원한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작품은 조은울이 평생 추구했던 초연한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슬을 버린 뒤에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던 그가 귀양 가는 사람을 통해 세상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담담하게 읊조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물러나서 사는 게 다행이지. 나 또 저 정치판에 있었으면 저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끌려갔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도 안 했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는 구산역 강릉입니다. 원시를 보면 구산역은 큰 글자로 되어 있고 강릉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은 주석 같은 거죠. 강릉 구산역 이 말이겠습니다. 강릉 대도부 서쪽 82리, 28리에 있었고요. 구산역 대관령 아래에 있는 정자나 서쪽으로 가는 사람을 전송하는 곳이다. 이 구산역이 또 이별을 많이 하는 장소로서 구산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주루 쌍쌍 라고 치 구슬주 눈물루 구슬 눈물 구슬 같은 눈물입니다. 구슬 같은 눈물 쌍쌍 쌍쌍이 양쪽 눈에서 다 눈물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쌍쌍이 낙 옥치 낙 떨어집니다. 어디에? 옥치에 옥옥 잔치 구슬 같은 눈물이 양쪽 눈 쌍쌍에서 부터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냐? 내가 들고 있는 술잔에 떨어집니다. 양관 삼첩 송인시 양관 중국 서쪽에 있는 관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야만 그 서역 인도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항상 그 전송하는 친구와 이별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 많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관 삼첩이라는 이런 구절인데요. 양관 삼첩은 양관은 관문 이름이고 삼첩은 세 번 첩 거듭한다라는 건데 중국의 유명한 시인 당나라 때 시인 왕유의 시 중에 송원이 사안서 원이가 안서로 사신 가는 것을 전송하며 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위성의 아침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객사 여관은 푸르고 푸른 보들빛이 새롭구나. 한 잔 술 더 기울이라 그대에게 권하는 까닭은 서쪽으로 양관을 나가면 이제 친구가 없기 때문일세. 친구에게 전송하면서 시를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 시가 너무 가슴에 와닿고 해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이 시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첫 번째 구절은 한 번만 부르고 2, 3, 4구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겹쳐 불렀다고 하는 그런 노래 패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양관의 노래 세 번 겹쳐 부른다. 양관 삼첩입니다. 양관 삼첩 송인시 양관의 노래 세 번 거듭하며 사람을 전송할 때 눈물을 이별의 아쉬운 눈물을 전송하는 술잔에 뚝뚝 떨어뜨리면서 또 전송한 노래 세 번을 부르면서 사람을 전송할 때 태산, 작지, 창명각 태산, 중국의 오악 중에 하나 태산입니다. 태산이 작, 됩니다. 지, 땅이 됩니다. 태산이 땅이 되고 창명, 갈, 창명이 다 마릅니다. 창명은 장자에 나오는 음, 장자에 나오는 북명이란 아주 거대한 바다 이름이 북명을 창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다 이름이 명이거든요. 명인데 창명이라고 풀을 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태산이 땅이 되고 그 거대한 바다가 다 말라야 시단, 부산, 읍별리 비로소 시, 단, 끊을 단 비로소 끊어지겠지. 구산, 구산역이겠죠. 구산의 읍별리 울며 이별하는 것도 태산이 땅이 되고 그 바닷물이 다 말라야 비로소 이 구산역의 울며 이별하는 것도 끊어지겠지. 어떻습니까? 이별의 슬픔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태산이 땅이 되고 큰 바다가 다 말라야 이별이 끝난답니다. 인간 세상에 이별이 없을 수 없다 이 말이겠죠? 인간 세상에는 이별이 없을 수 없다 이거를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고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 시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더니만 최치원의 시하고 시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최치원이 제 우광역정이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이 시를 보면 모래밭에 말 세우고 돌아갈 배 기다리니 한 줄기 연기와 파도 망고의 근심이네. 산이 평지되고 바다가 육지되어야만 인간 세상의 이별이 비로 없어지겠지. 내용이 구성이 똑같죠? 요거를 아마 최치원의 시를 본 것 같아요. 최치원 시를 보고 이 시상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별이 많은 구산역에서 이걸 좀 재창작한 것이 아닌가. 스피노프처럼 한 것 같아요. 자, 구산역은 강릉 지역에서 서쪽으로 떠나는 사람을 전송하는 곳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이미 송별의 장면이 예고됩니다. 전통적인 이별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정서를 압축해서 묘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루쌍쌍 락옥치는 눈물이 술잔에 떨어지는 장면을 그린 구절입니다. 양관삼첩 송인시는 양관삼첩을 부르며 떠난 이를 전송하는 때라는 뜻으로 중국 고전의 대표적인 송별 정서를 끌어와서 이 장면의 보편성을 높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산작지 창명갈 시단 부산 읍별리는 과장법을 통해서 이별의 깊이를 극대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세워서 슬픔의 크기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인간의 삶에서 이별이 갖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석린의 작품입니다. 성석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두 왕조를 섬기며 시귀가 된 거장. 자, 시귀, 뭐, 시귀, 다 점칠 때 사용하는 건데, 본보기가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합시다. 독곡 성석린입니다. 문과에 급제하고, 외구 토별하고, 조선공국에 참석하고, 태조와 태종이 막 싸울 때 화해시키고, 그리고 84세 돌아가셨습니다. 공민왕으로부터 성성리는 문장이 신묘하고 숙련됨이 이미 오랜지라 핵심 요직을 맡기만 하다 공민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관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구가 침략했을 때 휘하의 장수들이 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에서 싸울 것인가, 다리를 건너지 않고 여기서 싸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다리를 건너지 말고 여기서 싸우자. 다리를 건넌 다음에 외국들이 다리 건너오는 거 보면 심리적으로 너무 미측된다.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지 말고 여기서 결판을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려해가지고 외구를 무찔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윗사람이던 양백연이라는 사람이 상관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관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연관된 것으로 오해받아가지고 곤장을 맞고 유배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풀려난 다음에 관찰사로 일하게 되는데 그 흉년에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국가에서 갖고 있는 곡물을 나눠주고 환급받는 이런 의창제도를 처음 만들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시행시켰습니다. 고려 말에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어, 조선 왕조의 개창을 이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함께 역성혁명을 하고요. 그래서 공신이 됩니다. 공신하고 그리고 고려 말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옳지 않은 사람들 다 쳐내고 이런 식으로 왕조를 개창합니다. 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성성린의 어머니가 70살이 좀 넘었을 때 병져 누우셨는데 말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아들 입장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 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탁 깨더만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말도 못하시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성성님이 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면서 내가 꿈속에서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내려오더니만 나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 짚고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그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성린의 기도를 듣고 하늘이 감동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당시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 앞서 나왔지만 그 정도전은 신하 중심의 조선 왕조를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을 제끼고 이방원 동생을 이제 다음 왕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방원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도전을 없애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원하고 이성계하고 부자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틀어져가지고 이성계는 함흥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함흥으로 이방원이 사신을 보낼 때마다 이성계가 죽여버리거나 뭐 감금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막 이방원과 이성계가 틀어져 있을 때 이 둘 관계를 바로잡은 사람이 성성린이라고 합니다. 이성계가 평소에도 아무리 화가 났어도 성성린 얼굴만 보면 화를 누그러뜨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성린하고는 아주 속을 터놓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성린이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으면서도 인사나 뭐 재물에 있어서 부정이 한 번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작품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